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한번 외쳤다. 바로 등 뒤까지 와 있는 가늘고 긴 눈매에 검은 눈동자가 순간 팽창했다. 간단해. 지금 당장 이 예지몽에서 깨어나서 권유를 거절해. 그것뿐. 아나, 당신의 지레게 버티버 크로네 언니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의 도파민과 스릴을 채워주는 괴담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커버곡이 공개된 당신의 언니가 일본어와 일본 문화와 함께 소개해주는 2000년대 일본 니창 괴담 이야기. 오늘은 스승 시리즈와 함께 이제 오래간만에 전공기초 괴담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잡담 방송에서 어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그 유명한 고전 괴담을 모르는 반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튼튼한 반주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스승 시리즈 4편과 함께 전공기초 괴담 404호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 시리즈로 오늘의 괴담 라디오 시작합시다. 오늘의 첫 번째 스승 시리즈 거울 35번째 작품입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 대학에 들어간 뒤로부터 드나들게 된 인터넷에 지역계 오컬트 포럼, 오프 모임에 나갔을 때의 일. 오프 모임이라곤 해도 모여서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는 정도의 것도 있는가 하면 딥한 멤버들에 의한 비밀 집회 같은 것도 있었다. 그날도 10명 정도의 인간이 모여 시로키야, 이건 이제 일본의 이자카야 체인이에요. 시로키야에서 오컬트 이야기를 안주 삼아 마신 뒤 주요 멤버들만이 깊은 밤에 리더격의 여성의 방에 모였던 것이다. 그 리더격의 여성이라는 거는 콜로 씨라는 사람이었고, 어째선지 자주 핸들네임을 바꾸기 때문에 그때 정말 콜로였는지는 자신이 없다. 내 오컬트도의 스승의 여자친구이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묘하게 귀여움을 받아서 신참이었던 나도 친밀한 주요 멤버들의 모임에 끼워지는 일이 자주 있었던 거다. 비밀 집회에서는 강령씨랑 비슷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날은 1차 모임의 흐름 그대로 콜로스의 방에서 널브러져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야마시타 씨라는 남자 선배가 피곤해지면 인간 얼굴이 내 패턴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이상한 현상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까진 기억하고 있다. 흔들어져서 눈을 떴을 때 방에는 3명밖에 없었다. 콜로씨, 미카츠씨라는 여성진과 나. 거울 좀 보러 가자. 아직 각성하지 않은 머리에 실로 심플한 구문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아무래도 시내에 새로운 점집이 오픈했는데 그게 색다른 거울을 사용하는 점을 하고 있다는 거다. 무심코 손목시계를 봤지만 짧은 바늘은 12시를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이조브 괜찮아 아직 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세면실을 빌려서 얼굴만 씻고 있으니 콜로스가 곁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곤란한 일 있는 거지? 그 가게의 거울 안에는 곤란의 정체가 비친대. 곤란한 일 확실히 있다. 콜로스나 오프 모임 멤버들한텐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무렵 나는 어떤 여성과 얽힌 골칫거리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영감이 강한 사람과 연달아 만나게 된 탓인지 심령 현상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지만 이상한 인간 쪽이 솔직히 말해 훨씬 질이 나쁘다. 그 여성은 믿기 힘들게도 시내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피를 빨았다는 사건을 일으켜서 정학이 된 적이 있다고 한다. 흥미를 가지고 그녀에 대해 조사하고 다닌 게 심기를 거슬렸던 건지 그 무렵 내 주변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그녀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며 살아가는 건 겁쟁이에게 있어 당연하다. 나는 아는 사람에게 받은 액막이 탈리스만이라는 것까지 몸에서 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콜로스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독특한 표정으로 아마 진짜니까 라고 말했다. 콜로스는 감이 날카롭다. 대학 동아리 선배이기도 한 내 오컬트도의 스승에게는 그 골칫거리를 전하곤 있었지만 연인을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스승은 콜로스에겐 알려주지 않았을 터였다. 그럴 터인데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세 명이서 함께 맨션의 한 방을 나오자 밖은 유독 추웠고 나는 돌아가지 않을래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여성 두 사람이 의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무시당한 채 번화가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갔다. 그런데 그 도중에 미카치 씨의 PHS가 울렸고 미카치 씨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소리치는가 싶더니 달려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난 어리둥절함과 동시에 어딘가 안도하면서 둘이 되었으니까 돌아가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콜로시는 고개를 젓더니 따라와 라며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 듯한 말투로 날 재촉했다. 심야 1시 가까이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화려한 거리에서 좀 벗어나 어두컴컴한 뒷골목을 나아가자 학생 대출이라고 적힌 간판이 있는 작은 빌딩 앞에 멈춰섰다. 점집 같은 간판도 나와 있지 않았지만 콜로시는 여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는 것이었다. 지하에는 점이라고만 적힌 수상한 문이 있었고 콜로시는 주저없이 밀어서 열고는 나를 손짓해서 부르는 것이었다. 어두컴컴한 가게 안에는 사람의 기척이 없었고 두꺼운 검은 천으로 가려진 카운터 같은 곳에 사람의 손이 보였던 순간에는 무심코 움찔했다. 콜로시가 그 천 너머로 뭔가 말을 걸자 하얀 손은 가게 안쪽을 가리킨가 싶더니 스르륵 사라지듯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좁은 가게 안은 검은색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천장의 조명도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코를 잡혀도 바로는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쪽이라고 콜로시가 내 손을 붙잡아 끌며 가게 안쪽으로 향했다. 안쪽에는 검은 천에 가려지듯 문이 덩그러니 있었고 갈라진 틈이 있는 두꺼운 천을 헤치듯이 안을 들여다보나 싶더니 콜로시는 여기 라고 말하며 날 재촉하는 것이었다. 떠밀리듯이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왠지 모든 게 기분 나쁘다. 곤란의 정체가 비치는 거울? 그런 것이 정말 있는 걸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걸 봐도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다. 나는 콜로시에게 떠밀리듯 문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아까보다 더 어둡다. 등 뒤에서는 갈라진 천이 입구를 막듯 바스락거리며 원래대로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어두워도 방이 좁다는 건 직감으로 알 수 있다. 그 가장 안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벌벌 떨며 다가가자 역시 그건 나였다. 거울 표면이라는 걸 확인하려고 손을 뻗으려고 했지만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한 듯한 감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 망설였다. 뭔가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 같은 게 있었다. 곤란의 정체, 그건 자기 자신이다.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가게인 걸까? 하고 문득 생각했다. 전신이 비치고 있는 큰 거울 속 손목시계로 시선을 떨어뜨리자 짧은 바늘은 1시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머릿속에 먹먹한 듯한 이명이 희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위험하다. 그 소리가 심장을 비상종 소리처럼 뛰게 만든다. 무언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여기서 나가려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뒤돌아보려고 했을 때 거울 속 창백한 자신의 얼굴 가장자리에 무언가 검은 것이 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두근두근 하면서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운 방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다시 거울 쪽으로 몸을 돌린다. 이번에는 얼굴 위치가 어긋나 얼굴 뒤에 가려져 있던 검은 곳이 커져 있었다. 그게 움직인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다.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건 인형, 사람의 그림자였다. 거울 속에 2개의 인형. 하나는 거울 앞에 서 있는다. 또 하나는 그 나의 뒤에 서 있는 긴 머리의 인물.
방금 뒤돌아봤을 땐 없었다. 그리고 예감이 든다. 한 번 더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닐까. 곤란의 정체 같은 거 봐도 될 리가 없었다. 후회가 스친다. 거울 속에서 방 입구 부근으로부터 긴 머리의 사람 그림자가 이쪽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져 온다. 너무 어두워서 얼굴까진 알 수 없다. 나는 떨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내린다. 이제 운이는 인간이 아닌 걸 구별할 때 안경으로 구분하죠. 안경을 벗었는데도 확실히 보이면 인간이 아닌 무언가 라는 식으로 운이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내렸다. 거울 너머로 자신의 모습이나 등 뒤의 벽 등과 함께 그 사람의 그림자도 윤곽부터 흐려져 버렸다. 환각이 아니다. 뇌가 보여주는 환상이라면 안경을 빗겨 써도 흐려지지 않는다. 굳어버린 내 등 뒤로 흐릿한 채의 사람 그림자가 흔들리며 가까워져 온다. 이명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와서 거울을 본 순간부터 느꼈던 위화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밀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뒤돌아볼까? 뒤돌아보면 아마 아무도 없다. 그리고 방 입구로 달려가서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할까? 심장을 두근거리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눈은 거울 속에서 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거울 속의 손목시계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짧은 바늘은 여전히 1시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거울 속에서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손을 빤히 바라본다. 오른쪽 손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내가 오른쪽 손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던 거다. 난 굳어버린 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난 평소 당연한 일이지만 왼손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다. 거울에 비칠 때는 마주봤을 때 왼쪽 손에 차고 있지 않으면 이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거울 속의 짧은 바늘은 11시 근처를 가리키고 있지 않으면 이상할 터였다. 뭐지 이건? 뭐지 이건? 그런 말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돈다. 거울에 비친 내 몸에서 몇 안 되는 좌우 비대칭인 것들이 모두 어떤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장이 가슴 오른쪽 가까운 위치에서 쿵쿵 맥박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쪽이 거울 속이다.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거울 너머의 나야말로 분명 올바른 쪽 손에 올바른 시간을 가리키는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거울 너머의 내 등 뒤로 머리가 긴 큰 키의 인형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쪽이 거울 속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에 나는 당황할 틈도 없이 이쪽이 거울 속이라는 전제 아래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파리가 날아다니는 듯한 이명이 휘저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뒤돌아볼 수 없다. 거울 너머에 내 등 뒤로 가늘고 긴 눈매가 보인 순간 무심코 외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진 모르겠다. 밖에 있을 콜로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으로는 이상하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처럼. 그러자 곧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오길 잘했지. 거울 너머에서 방 입구의 검은 천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리고 이상하게 현실감 없는 콜로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한번 외쳤다. 바로 등 뒤까지 와 있는 가늘고 긴 눈매의 검은 눈동자가 순간 팽창했다. 간단해. 지금 당장 이 예지몽에서 깨어나서 거울 좀 보러 가자는 권유를 거절해. 그것뿐. 그런 말이 직접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흔들려져서 눈을 뜬다. 콜로스의 맨션 방이었다. 미카치 씨가 눈앞에 책상에 엎드려 있는 콜로스를 계속 깨우려고 하고 있다.
나는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머리로 상황을 파악한다.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꿈을 꾼 모양이다. 무심코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12시를 넘겼다. 물론 왼손에 차고 있다. 끔찍한 꿈이었다. 모든 건 콜로씨의 예지몽이었다는 설정인 모양이다. 확실히 콜로씨는 이상할 정도로 감이 날카롭고 그 감의 근원이 되는 건 에드거 케이시 같은 예지몽이라고 스승한테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원인이 돼서 이런 이상한 꿈을 꾼 건가? 어처구니 없지 않은가. 왜냐면 방금 건 콜로씨가 꾸는 꿈이 아니라 이 나 자신의 꿈이었으니까. 하는 소리와 함께 콜로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미카치 씨가 억지로 그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오기로 일어나. 거울 좀 보러 갈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아니, 잠깐? 내가 자고 있을 때 분명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겠지. 그게 얕은 잠에 들어있던 내 꿈의 표면에 나타났을 뿐이다. 아, 그랬었나? 졸린 듯이 고개를 드는 콜로씨를 보고 난 무심코 말했다. 아니, 저 이제 돌아갈 거니까요. 미카치 씨는 라고 불만을 말했지만 상대하지 않았다. 콜로씨는 눈꺼풀을 문지르면서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왜요? 라고 두근거리면서 말하자 뭐였더라? 라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 맞아! 그렇게 말하며 콜로씨는 미카치 씨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미카치 씨는 코웃음을 치면서 PHS를 꺼내고 베란다로 나가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1, 2분 뒤에 미카치 씨는 PHS를 향해 무언가를 외치면서 베란다에서 돌아와 허둥지둥 콜로씨의 방을 뛰쳐나가 버렸다. 멍하니 있는 내 앞에서 콜로씨가 무표정한 채 하품을 하나 했다. 결국 그날은 집으로 곧장 돌아갔고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끝났다. 며칠 뒤 콜로스의 남자친구이기도 한 오컬트도의 스승에게 그 사건 이야기를 하러 갔다.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뒤 스승은 신음하듯 휘말렸네 라고 말했다. 이전에 스승에게 콜로스의 체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는 모습 보여주고 싶네, 무섭다고 같은 말을 했었다. 바로 그 무서운 현상에 휘말린 것이라고 한다. 말하길 콜로씨는 얕은 잠에 들었을 때 예지몽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꾼다. 그 꿈은 눈을 떴을 땐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떠올린다고 한다. 그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떠올리는 거다. 억지로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떠올릴 수 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드물게 노이즈라고 해야 하나? 그런 빗나감이 존재한다. 그 원인도 모른다. 스승은 콜로씨와 함께 자고 있을 때 그 콜로씨가 보는 예지몽을 동시 체험해버린 적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그 예지몽의 등장인물이 되어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 체험이 깨어난 뒤에도 자신의 의식과 그대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콜로씨는 기억하지 못한다. 똑같았다. 이번 내 체험과. 휘말렸다는 건 그런 의미다. 스승이 본 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입에 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서웠다 라고 한다. 나 말고 휘말린 사람은 처음일지도 모르겠네. 스승은 이상한 부분에서 감탄하고 있다. 그래도 재밌네. 곤란의 정체가 비치는 거울을 보러 갔다가 어느새 자기 자신이 거울 속에 있었다는 건가? 그건 이상한 감각이었다. 예지몽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혹은 가끔 빗나간다는 노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1번
거울 너머에 내게 위험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2번, 이쪽에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번, 지금 사고하고 있는 나는 거울 속 인물이다. 4번, 거울 너머가 진짜 세계다. 스승은 중얼중얼 그렇게 말했다. 즉, 있을 리 없는 사람의 그림자가 거울 속에만 비친다. 라는 최초의 공포는 방금 말한 너의 4가지 인식에 의해 있어야 할 사람 그림자가 거울 속에 비치지 않는다. 로 변환된 거다. 꿈속에서 자신이 거울 속에 있었다는 자각이 대체 뭘 상징하고 있는 건지 브로이트 선생이라면 뭔가 흥미로운 해석을 해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여기에는 어떤 매우 흥미로운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스승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런 말 알고 있나? 라고 말하곤 이어갔다. 흡혈귀는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 오늘의 첫 번째 스승 시리즈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연히 거울에 비친 그 머리가 긴 그림자가 인형이 쿄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의외로 이게 쿄코가 아니라는 설도 있긴 하죠.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정확히 그 사람이 마자키 쿄코다 라고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 동네에 흡혈귀 여자가 대체 몇 명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운이 뒤에 다가오는 수상한 여자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스승 시리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스승 시리즈 바다. 대학교 2학년 여름, 나는 대학 선배와 바다에 갔다. 내리쬐는 태양도 수영복 차림의 여성과도 관련 없는 조금 추운 밤바다로. 나는 선배가 조종하는 소형선의 뱃머리에서 떨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되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눈 아래는 일렁일렁 흔들리는 해변만 있었고 그 깊이의 끝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가끔 자신의 얼굴이 흐물흐물 일그러지고 파도 속에 누군지 모를 사람의 옆얼굴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멀리 있는 육지의 그림자는 기분 나쁜 실루엣을 들이우고 때때로 희미한 등대의 빛이 장막 같은 구름을 하늘 밑바닥에서 떠오르게 하고 있었다. 바닷소리를 채집하러 가자 라는 선배의 권유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을 품고 있었다. 오컬트도의 스승이기도 한 그 사람의 컬렉션 안에는 수상쩍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다. 들려달라고 하면 기분 나쁜 신음소리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속삭임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끝없이 녹음되어 있었다. 듣고 난 뒤에는 너무 들으면 수명이 줄어든다? 라는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다시는 듣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째선지 또 듣고 싶어지는 거다. 잘 들리지 않는 소근거리는 목소리를 무슨 말 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뒤쫓게 된다. 그런 모습을 재밌어하며 스승은 이건 바닷소리야 라고 말하며 밤바다로 날 데려간 것이었다. 아는 사람의 보트를 빌린 스승이 익숙한 솜씨로 모터를 조정해 바다로 나갔을 때는 이미 해는 완전히 져 있었다. 페리라면 몰라도 이런 작은 배로 바다 위에 나와본 적이 없던 나는 처음부터 다리가 굳어 있었다. 조정면허 갖고 있어요? 라고 묻는 나에게 등록길이 3m 이하면 소형 선박 조정면허는 필요 없어 라고 큰소리치며 스승은 어둡게 물결치는 해면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얼마나 먼 바다까지 나왔을까? 스승은 갑자기 엔진을 끄고 가져온 테이프 레코더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바람은 잠잠했다. 모터가 회전하는 소리가 멈추자 주변은 조용해졌다. 아니,
잠시 지나자 어디서부턴가 바닷소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술렁이는 소리가 떠돌아오기 시작했다. 조수에 떠밀리는 대로 보트는 파도 사이에 흔들리고 있다. 뱃머리에서 얼굴을 내밀고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물속에서 물고기의 배? 라고 생각되는 흰 것이 가끔 번뜩였다가 사라졌다. 스승은 말없이 수평선 부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옆 얼굴을 훔쳐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희미한 바람소리가 귀를 스쳐 지나가고 배 바닥에서 둔하게 올려오는 듯한 해명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고독한 기분이 들게 만든다. 해명? 이거 우미나리라고 쓰는데 이건 이제 바다에서 들려오는 먼 소리래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특히 강조되는 약간 태풍의 전조 같은 거라고 하네요. 우미나리 해명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말하자 입에 손가락을 대며 쉿! 이라는 입모양으로 대꾸했다. 무언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하게는 알 수 없다. 애초에 바다 위에서 대체 무엇이 저 테이프 같은 속삭임을 내고 있는 걸까? 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싸하고 미지근한 바닷바람에 얼굴을 내민 채 멍하니 있자니 갑자기 인형 같은 게 눈앞을 가로질렀다. 무심코 눈으로 뒤쫓자 분명 사람 그림자처럼 보인다. 표류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건 아이 키 정도로 해면 위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굳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일렁일렁 흔들리면서 멀어져가는 어두운 인형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였고 나무도 더욱이 인간이 설 수 있을 만한 수심일 리가 없다. 시야는 좁고 천천히 그 사람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건 뭐죠? 라고 말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바다는 모르는 것 투성이야 라고만 중얼거렸다. 손전등을 켜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만 뭔가 쓸데없는 걸 보게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었다. 찰컥 하는 소리가 나며 구식 테이프 레코더의 녹음 버튼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자동으로 대감기가 시작되었고 샤 하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울린다. 스승이 테이프 레코더 쪽으로 이동하는 기척이 느껴졌고 희미하게 배가 흔들렸다. 들어볼래?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난 무리다. 나나 스승의 방이라면 괜찮다. 아니, 굳이 말하자면 평범한 심령 스팟 정도라면 괜찮다. 하지만 여기는 육지에서 떨어져 파도 사이에 떠있는 여기는 해면의 위도 아래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피부 감각이 있었다. 3개의 집 없음이라는 단어가 어째선지 머릿속에 떠올라 의지할 수 없는 불안함이 맹렬하게 밀려왔다. 여기서 이제 3개의 집 없음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관용구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 안주하고 살만한 집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자 사람이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뭐 남편을 따르고 이제 늙으면은 자식을 따름으로 이제 마음대로 안주할 곳이 없다라는 맥락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운이는 사실 이제 종종 자신을 막 나는 소독물처럼 발발 떨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이랑만도 어울리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약간 운이는 어딘가 소녀 같은 감성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무언가 변덕으로 이 작은 배를 뒤집어 엎어도 이 세상은 그걸 용서할 것 같은 그런 의미불명의 오한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배의 가장자리를 온 힘으로 붙잡았다. 그런 나와 상관없이 스승은 철컥하고 버튼을 눌렀다.
나도 모르게 귀를 막는다.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리를 벌려서 버틴 채 내 세계에서는 소리가 사라졌고 테이프 레코더 앞에 웅크린 스승은 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난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가슴이 막힐 듯한 바다의 비린 냄새. 널빤지 한 장 아래는 지옥. 아, 어부에게 있어서 저승은 바다구나 라고 생각했다. 파도에 맞춰 흔들리는 스승의 어깨 너머로 인형 같은 것이 보였다. 다시금 바다 위에 선 그림자가 배 바로 옆을 가로지르려고 하고 있었다. 얼굴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어디가 손이고 발인지조차 윤곽조차 분명하지 않다. 그저 그것이 인형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스승이 그쪽을 향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고함치며 배 밖으로 반쯤 몸을 내밀었다. 엄청난 기세였다. 배가 순간 기울고 반사적으로 난 반대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 인형은 선체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스승은 내밀었던 몸을 다시 끌어들여 선미의 모터에 매달렸다. 난 균형을 잃고 무심코 귀를 막고 있던 양손을 배 가장자리에 짚었다. 저게 뭐야? 스승은 상기된 목소리로 빠르게 떠들며 엔진을 걸려고 하고 있었다. 방향을 돌려서 돌아갈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그 손에 매달리며 안 돼요, 돌아가요! 라고 외쳤다. 스승은 날 뿌리치며 말했다. 당연하지. 꽉 잡고 있어. 곧 엔진의 큰 소리가 울리고 배는 급가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짠 바닷물이 얼굴에 튀는 가운데 난 안경을 거칠게 닦으며 희미하게 보이는 등대의 빛을 뒤쫓는다.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며칠 뒤 스승이 그때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지 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아직 듣지 못했던 것이다. 목구멍만 지나면 잊는다고 꾸물꾸물 스승의 방으로 갔다. 이제 이 목구멍만 지나면 잊는다라는 표현도 이제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뜨거운 걸 입안에 딱 집어넣잖아. 그런데 목을 지나가면은 이제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곤란한 일이나 막 실수 이런 게 있어도 끝나고 나면 금방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 녹음됐거든.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 수밖에 없다. 테이블 위에 라디오 카세트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먹먹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듣고 있자니 그 안에 섞여서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려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볼륨을 올려보자 확실히 들린다. 쏴도 아니고 우웅도 아닌 무언가 규칙적인 소리의 연결.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더 볼륨을 올리자 소리가 찢어지기 시작해 오히려 들리지 않는다. 잘 조절해가며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그것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 사람의 목소리라고도 자연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울림. 그 단어를 알아들은 순간 난 무심코 허리를 들썩이며 숨을 삼켰다. 그건 틀림없이 나와 스승의 이름이었다. 오늘의 두 번째 스승 시리즈 바다였습니다. 계속 오컬트나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공포?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번 바다라는 작품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연에 대한 공포죠? 이제 파도치는 넓고 깊은 끝이 없는 바다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스승 시리즈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세 번째 스승 시리즈 무서운 꿈. 제목으로 혹시 누구의 이야기인지 예상이 가나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꿈. 유령을 본다. 크게 다친다. 변태에게 습격당한다? 어떤 공포 체험도 밤에 꾸는 악몽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
실은 어젯밤 이런 꿈을 꾼 참이다. 내가 머리만 남은 채 집안을 헤매고 있다. 뭐든 좋으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고 싶어서 달력을 찾고 있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느릿느릿 나아간다. 그 시야가 평소보다 낮아서 난 역시 머리만 남은 거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몹시 슬펐다. 우와 하고 외치면서 부엌으로 오니까 어머니가 이쪽에 등을 돌린 채 싱크대 앞에 서 있다. 바로 조금 전의 일인데도 어째선지 잊어버렸지만 난 무언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면서 어머니를 돌아보게 했다. 그러자 그 얼굴이 삐였다. 라는 꿈. 이런 꿈이라도 체험한 인간은 등골이 얼어붙는 공포를 맛본다. 하지만 그걸 남에게 전하는 건 어렵다.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눈을 뜨기 직전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무서웠다는 감각만이 침전물처럼 남아있다. 그런 공포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서 인간은 불완전한 꿈 이야기를 떠든다. 하지만 잘 전달하지 못하고 무서웠다 라는 주관만 늘어놓게 된다. 되게 그런 이야기는 재미없다. 물론 무섭지도 않다. 그걸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별로 무서운 꿈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 않는다. 아니, 다를지도 모른다. 무서운 꿈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 알몸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마음속 한구석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건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일 테니까. 꿈속의 공포의 재료는 전부 자기 자신의 투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자기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에 겁먹는 것과 같은 셈이니까.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소녀 같아. 그래서 나는 운이가 되게 소녀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운이야. 누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 이어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대학교 2학년 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대학교 2학년 봄. 나는 아침부터 파친코를 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알람 시계까지 맞춰두고 참으로 근면한 일이다. 그 열정의 아주 일부라도 대학 수업에 향했다면 좀 더 나은 인생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금 슬퍼진다. 바지를 입으려던 때 전화가 울렸고 순간 움찔한 뒤에 수화기를 들자 당장 와 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컬트 동료인 쿄스케 씨라는 사람이다. 쿄스케는 인터넷상의 핸들네임이다. 곤란한 일이 있어서 내가 먼저 보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저쪽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다. 나는 파친코 일정을 취소하고 쿄스케 씨의 집으로 향했다. 몇 번인가 발을 들인 적이 있는 맨션의 문을 노크하자 금연 굿즈를 물고 있는 쿄스케 씨가 청바지 차림으로 나왔다.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두근거리면서 그리고 조금 설레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는다. 일단 들어봐 라고 말하며 쿄스케 씨는 테이블의 의자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청 무서운 일이 있었어. 목소리가 들떠있고 진정되지 않은 그 모습은 평소에 그 태연한 쿄스케 씨의 이미지와는 달랐다. 혼자 볼링을 치고 있었는데 계속 가터만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앞에서 누가 손짓하고 있더라고?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가터 연발. 모르겠지만 나 평균 180은 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슬쩍 화장실 쪽을 봤더니 누가 쓱 안으로 들어가는 참이었는데 그 손이 또 팔랑팔랑 또 손짓을 하는 거야. 신경 쓰여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청소 중이라고 종이가 붙어 있었어. 근데 분명 안으로 누가 들어갔으니까 신경 안 쓰고 성큼성큼 들어갔더니 아니 어떻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 여자 화장실이었을 텐데
어째선지 남자 화장실이었고 게다가 좀비 같은 놈들이 변기 앞에 쭉 늘어서 있는 거야. 그것도 줄까지 서서. 패닉에 빠져서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그놈들이 일제히 이쪽을 돌아보면서 보지마 어이! 같은 말을 하면서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야. 눈이 반쯤 축 늘어진 놈도 있고 그놈들이 전부 피부가 질질 늘어진 손을 이렇게 쓱 내밀면서. 거기까지 듣고 난 쿄스케스를 말렸다. 잠깐만요. 그거 혹시가 아니라도 꿈이죠? 맞아, 엄청 무서운 꿈. 쿄스케 씨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뻗은 자세 그대로 멍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남의 꿈 이야기는 무섭지 않다? 라는 달관을 하게 되어 있던 나는 엉덩이 근처가 근질근질해지는 듯한 감각을 맛보고 있었다. 자기가 꾼 무서운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괜히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오히려 더 겉돌게 되는 법이다. 아니, 일단 들어봐. 그 좀비 놈들한테 도망친 뒤가 굉장했거든? 억지로 이야기를 재개한 쿄스케 씨의 모험담을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 사람은 아침부터 자기가 꾼 무서운 꿈 이야기를 하려고 날 불러낸 모양이다. 평소에 쿄스케 씨답지 않다. 아니, 쿄스케 씨다운 건가? 꿈 이야기는 계속된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이윽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자기 방까지 도망쳐온 참이었는데. 잠깐, 어이, 왜 우는 거야? 어이, 울지마, 왜 우는 건데? 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시야 한쪽에는 물이 빠진 커다란 수조가 있다. 쿄스케 씨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 수조가. 울지 말라니까. 어이, 곤란한데? 울지 말라고. 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거다. 작년 여름부터 이어져 온 1년의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결국 나는 마지막까지도 배제된 상태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쿄스케 씨와 그녀를 도운 사람들의 긴 밤을 나는 다음날 아침 파친코를 하는 꿈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다. 큰일이네. 울 정도로 무서운 거야? 어린애냐 너는? 울 정도로 한심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둔 액마기 부적을 전부 내던지고 싶어질 정도로 기뻤다. 쿄스케 씨가 꿈을 꾼 아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이제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물고기 편에서 등장했던 수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쿄스케 씨는 매일매일 악몽을 꾸는데 그걸 악마에게 빼앗기고 있는 그런 쿄스케 씨가 해방된 날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금연하는 쿄스케 씨가 좀 섹시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수됩니다. 다음 괴담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스승 시리즈 목소리. 여기선 이제 일본 대학생들의 타락한 생활 습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소리. 대학교 2학년 봄이었던 것 같다. 내가 다니던 대학에는 크고 작은 수십 개의 동아리방이 들어서 있는 3층짜리 동아리관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24시간 개방이라는 꿈같은 공간이 존재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이상 정말 24시간이란 셈이라 아침까지 부실에서 밤샘 마작을 해놓고 거기서 강의동으로 향해서 수업 시간에 푹 자고 나서 다시 부실로 돌아와 또 마작을 하는 학생의 귀감 같은 생활도 가능했다.
밤에 동아리관에 있으면 여기저기 방에서 술자리에 환호성이나 뭐 마작패를 섞는 소리나 비디오 게임의 전자음 같은 것이 들려온다. 어디선가 라쿠고도 들려오기도 한다. 그것이 평일, 휴일 가릴 것도 없이 때로는 밤새도록 이어지는 것이다. 의외로 일본에 라쿠고 동아리가 다 있다. 메이저한 그건가 봐. 읽어드릴게요. 어느 밤이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렸다. 초대 슈퍼마리오의 타임어택을 하고 있던 나는 컨트롤러를 쥔 채로 부실 안을 둘러봤다. 몇 명의 동아리 동료들이 저마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 비명 안 들렸어요? 라고 물었지만 만화를 읽고 있던 선배가 얼굴을 들어서 에? 라고 했을 뿐이다. 착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동아리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의 엄청난 목소리였으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아직도 심장 근처가 차가워진 듯한 감각이 있었고 소름이 희미하게 돋아 있었다. 부실 구석에 있던 선배가 한쪽 눈을 찡긋한 것을 난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선배 곁으로 다가가 뭔가요? 아까 그거 라고 속삭였다. 근데 오컬트 스승이다. 이 사람만 반응했다는 건 그런 뜻이겠지. 들렸냐? 라고 하기에 고개를 끄덕이자 무시 라고 말하고는 벌렁 드러누웠다. 신경 쓰인다. 저렇게 큰 소린데 어떤 사람한텐 들리고 어떤 사람한텐 들리지 않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난 일어나서 정신을 곤두세우고 비명이 들려온 방향을 찾으면서 부실 문을 열었다. 스승이 뭔가 말할 줄 알았지만 들어놓은 채 얼굴도 들지 않았다. 문을 나와 더러운 복도를 나아간다. 각 동아리에 당번제로 청소는 하고 있을 텐데 오랜 세월 쌓인 먼지나 쓰레기나 토사물이나 눈물 같은 걸로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을려 있다. 밤 1시를 넘기려는 시간이건만 복도 양쪽으로 들어선 많은 동아리방 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괴성이나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서 비명의 정체를 살피는 사람은 없다. 그 속을 분명히 들었던 비명의 잔재 같은 걸 쫓아걸었다. 그리고 어떤 층의 끝에 위치한 공간에 발을 들이던 순간 등골을 타고 무언가가 기어오르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유난히 어두운 구역이었다. 천장에 전등이 나가 있다. 원래부터였는지 아니면 아까 그 비명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인기척 없는 복도가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다. 등 뒤에서 비치는 먼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 어둠과 정적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었다. 희미한 이명이 들리고 난 여기다! 라는 감각을 강하게 느꼈다. 이 근처에 무슨 동아리가 있었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발소리를 죽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자니 가장 안쪽 부실에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눈치챘다. 저쪽도 눈치챈 듯 이쪽을 돌아봤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조심조심 다가가 보니 그건 머리가 긴 여성으로 불안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요? 라고 소리를 죽여서 묻자 그녀는 뭔가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녀도 반응한 거다. 떠들썩한 불야성 속에서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들렸던 비명에 안색을 살폈지만 어두운 탓에 표정까진 알 수 없다. 저도 들렸어요. 동료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여성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렇게 대답했고 난 시선 끝에 문을 바라봤다. 명패가 없어서 무슨 동아리인지는 알 수 없다. 머릿속에서 동아리 배치도를 떠올려보지만 이 근처에는 평소 볼 일이 없어서인지 안개가 낀 것처럼 잘 떠오르지 않는다.
문 틈새로는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고 안은 무인인 듯 했지만 벌벌 떨면서 문에 귀를 대어봤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이어져 있는 먼 방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르는 듯한 진동이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머리를 문에서 떼고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잡이를 잡았다. 찰컥 하는 소리가 나며 문이 살짝 움직였다. 놀라서 무심코 뒤로 물러난다. 열린다. 잠겨있지 않다. 이 문은 열린다. 뒷걸음질 치는 나를 따라 여성도 벽 쪽까지 물러나 있다. 심장 소리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떡할까요? 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겁먹은 걸까? 하지만 떠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뭔가 의무감 같은 거에 떠밀려서 다시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손잡이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쉰다. 그 비명을 들었을 때 심장이 차가워지는 듯한 감각이 되살아나서 침을 삼켰다. 이 문 너머에 비명의 주인이나 혹은 관계된 무언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굳어버릴 것 같았다. 열게요? 라고 그녀에게 확인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건 분명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었겠지. 눈을 감고 손잡이를 당겼다. 아니, 감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째선지 나는 눈을 뜬 채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다. 빨려 들어갈 듯한 어둠이 있었고 그 순간 그녀가 내 등 뒤에서 꺄! 하고 비명을 질렀던 거다. 수명이 확실히 줄어드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난 그래도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실내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둠에 익숙해졌을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고 비명을 지른 걸까? 가만히 어둠을 응시했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기장 같은 거에 몸이 거부당하는 듯 움직일 수가 없다. 아니, 단순히 겁먹고 있었던 것 뿐이겠지. 난 한동안 그대로 있었지만 이윽고 목만 돌려서 뒤를 돌아보려 했다. 대체 그녀는 뭘 보고 비명을 지른 걸까? 그때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이 복도구역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처음 왔을 때와 다름없이. 방금 그녀의 비명 소리에 이 동아리관에 누구도 상황을 보러 오지 않는다. 애매한 위치에서 멈춘 고개의 시야 끝으로 그녀가 벽가에 서 있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스름 속에 섞여들듯 희미해져 가고 내 시야 속에서 소리도 없이 방금 전까지 사람이었던 것이 기척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것이 뻗어나오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나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도망쳤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기척이 그 안으로 사라져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기 부실로 돌아오자 모두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가슴을 누른 채 주저앉자 스승이 실눈을 뜨고 무시하라고 했잖아 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잠들기 시작했다. 마리오는 타임오버로 죽어 있었다. 그 후로 가끔 저 동아리관 끝에 그 구역이 신경 쓰여서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들여다보곤 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지만 인기척 없는 밤에는 저 문 앞 근처에 사람 그림자 같은 걸 볼 때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오늘의 마지막 스승 시리즈 목소리였습니다. 타락한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엔 자고 파친코를 가고 동아리방에서 밤새 마작을 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일본 대학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괴담이었죠.
그러면 오늘의 1부 수능 시리즈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2부는 전공기초괴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전공기초괴담이죠? 그러면 간만에 샤레코아 괴담 그리고 전공기초괴담, 괴담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알고 싶은, 알아두면 좋을 전공기초괴담 읽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올라온 괴담 404호실. 이거 전공기초니까 이거 모르면 졸업 못해요. 졸업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404호실. 404호실을 빌리고 싶은데 그 이상한 놈은 말했다. 묘한 요구를 하는 놈은 흔하지만 이 녀석은 그 중에서도 요구도 외모도 유별나게 이상했다. 얼굴은 거무스름했고 키는 삐쩍 말랐다. 목소리는 억지로 쥐어짜내는 듯한 쉰 목소리였다. 덤으로 이렇게 더운데 온몸을 새까만 코트로 감싸고 있다. 몇 번이나 설명드렸듯이요. 이 건물에 404호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길하다고 건물주께서 말씀하셔서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라고 말하며 난 도면을 보여줬다. 403호실과 405호실 사이에는 방이 없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도 벌써 몇 번째일까? 알고 있다. 404호실이 없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빌리는 거다. 이 자식은 백치인가? 아니면 어디 야쿠자가 시비 걸러 온 건가? 농담하지 말라고. 이쪽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장사해왔다고. 몇 번이고 설명해드린 대로입니다. 없는 건 없는 거니까 빌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다. 돈은 낸다. 그쪽은 404호실을 빌려준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나와 계약만 해주면 된다. 방은 없어도 상관없는 거다. 이 자식은 미친놈이다. 틀림없다. 난 결국 인내심이 끊어져서 목소리를 높여버렸다. 이봐, 당신 적당히 안 할 거면 경찰 부를 거야? 장난질이라면 빨리 나가! 시끄러워진 걸 눈치챘는지 소장이 사무실 안쪽에서 느릿하게 걸어나왔다. 열이 받아있던 나는 소장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쏟아내듯이 말했다. 내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소장은 오객사마, 손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니 방금 전까지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서 이상한 손님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 미안하지만 자네는 자리 좀 비켜주겠나? 뭐 소장 마음대로 하라지. 감당 못할 게 뻔하다. 없는 방을 빌리겠다니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소장이 언제 폭발할지를 지켜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야, 아니 우리 직원이 실례했습니다. 같은 말로 소장이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윽고 들은 소근거리는 목소리만 내기 시작했다. 언제 터질까 하면서 30분쯤 기다렸을까? 꾸벅꾸벅 하기 시작할 쯤 이봐 자네, 이 얘기가 정리됐어? 소장이 말을 걸어왔다. 이 손님에게 404호실을 빌려드리기로 했다. 바본가 이 소장은? 이번 여름 더위에 정신이라도 나간 건가? 하지만 소장님 없는 걸 어떻게... 평소대로다. 서류를 만들고 절차를 밟는다. 서로 404호실에 대해서는 납득이 끝난 상태다. 아무 문제 없어. 문제투성이잖아요. 건물주한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방금 확인했다. 뭐 월세만 내준다면 자잘한 건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더군. 엉망진창이다. 관공서에는 뭐라고? 없는 방이니까 신고할 필요는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고도 소장이냐? 문제는 전부 해결된 모양이군. 그럼 서류를 만들어주게. 돈은 여기 있다. 검은 옷 차림의 남자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열더니 돈다발을 꺼냈다.
네, 바로 만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자네 빨리! 기분이 좋아진 소정에게 떠밀려 난 마지못해 이 바보 같은 이야기에 어울렸다. 서류를 만들고 놈에게 사인을 요구한다. 이 자식 손까지 새까맣다. 이상한 필기체라 읽기 어렵지만 이름은 NYARUHOTP 냐르호텝이라고 하는 모양이었다. 수속이 끝나자 그럼 실례했군. 이제 이사 준비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다. 그 녀석은 사무실에서 나갔다. 소장님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범죄에 휘말리면 어쩌려고요. 이상하든 안 이상하든 상관없어. 돈은 내주니까 별 문제 없지 않냐? 없는 방을 빌리겠다니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세상엔 별별 사람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이사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방에 억지로 눌러 앉으시면 어쩔 겁니까? 그땐 내쫓으면 되지. 빌려준 건 어디까지나 404호실이다. 404호실이라면 괜찮지만 그 외엔 안 돼. 그로부터 일주일 뒤 퇴거자가 나와서 문제의 임대 빌딩으로 명도와 현 상태 확인을 하러 방문했다. 일주일 전에 일이 떠올라서 4층 상태도 한번 봐둘까 싶어서 엘리베이터로 4층에 갔더니 거기엔 404호실이 있었다. 아마 그 녀석이 어디 방 하나에 억지로 눌러 앉아서 방 번호판을 바꿔놨겠지. 소장 자식, 역시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잖아. 배를 누르자 그 새까만 놈이 방 안에서 나타났다. 아, 지난번 그 사람인가? 뭔가 무슨 일인가? 어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빌리는 건 404호실이라는 계약이었잖아. 보이는 그대로다. 404호실인데 뭐 이상한 점이라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 장난하지 마. 그런 짓 하면 경찰 신세 지게 된다고. 빨리 짐 챙겨서 나가. 유감스럽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 잘 확인해보게. 나는 4층 방 개수를 세어봤다. 도면상으로는 401부터 405까지 있다. 그 중에 404호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방은 4개인 셈이다. 방이 4개니까 문도 4개. 단순한 계산이다. 그런데 어째선지 문은 5개 있었다. 그런 이유니까 돌아가줬으면 하는데. 녀석이 꽝 하고 문을 닫아버렸지만 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홧김에 모든 방도 확인해보기로 했다. 401호실 주민. 404호실은 없었던 게 아니었냐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지금 있다는 건 처음부터 있었던 거겠죠. 402호실 주민. 404호실 말입니까? 확실히 처음엔 없었어요. 어느새 생겨서 사람이 사는 것 같더군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딱히 이쪽에 피해오는 것도 아니고. 403호실 주민. 옆집이요? 이사 왔을 때 인사는 했는데 딱히 평범했어요. 405호실 주민. 옆집 분이요? 온통 검은 옷이라 멋있더라고요. 배우인가? 어떻게 된 거지? 다른 층에 가보니까 전부 문은 4개였다. 4층에만 5개 있다는 건 404호실만큼 어디선가 이 솟아났다는 뜻이잖아. 관리인에게도 물어보자. 관리인? 404호실로 이사 온다고 했을 땐 뭔가 착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4층에 가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놀라긴 했지만 세상엔 별일이 다 있으니까요. 서류도 제대로 되어 있고 건물주도 알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죠. 뭔가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 손님이 많은 사람 같더군요. 이상하게 납작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상담소 같은 걸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나라 사람들 고민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옆방 놈들이나 관리인이나 좀 더 이상하게 여기라고. 도시 사람들은 남한테 무관심하다는 게 사실인 모양이다. 다시 한번 4층에 가보려고 생각하고 놈의 방 초인종을 다시 눌렀다. 또 당신입니까? 적당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군. 잠깐 방안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거절한다. 난 돈을 내고 이 방을 빌리고 있다. 당신에게 멋대로 들어올 권리는 없어. 그 말 그대로다. 하지만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다. 억지로 안을 봐주겠다고 놈을 밀쳐내듯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쿵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손끝에 감쪽이 닿았다. 뭐지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방탄유리라도 있는 것 같다. 방은 용무가 없는 존재가 들어오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 난 관리회사 직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들어올 권리는 없다. 젠장, 그 말대로다. 놈과 실랑이를 하고 있자니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다 여기. 404호실인가? 아, konnichiwa. 주문하신 물건 배달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방이다. 옮겨주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업자는 내가 튕겨나간 공간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통과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이! 어째서 저 녀석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는 짐을 배달하는 것이 일이고 따라서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말은 된다. 어떻게든 나도 용무를 생각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번에는 물러나겠지만 반드시 방안을 보고 말겠다. 무슨 속임수인진 모르겠지만 분명 트릭은 있을 거다. 그 장치를 밝혀내고 말겠다. 그 후로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든 놈한테 한 방 먹여주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용무가 떠오르지 않는다. 자네 최근 좀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 소장이 말을 걸어왔다. 아, 실은 하고 지금까지의 경위를 전부 이야기하자. 자네 그건 안 되지. 손님의 프라이버시에 발을 들여놓는 짓은 하면 안 된다네. 하지만 놈은 살고 있다고요. 404호실에. 확실히 이상하긴 하다만 하지만 월세는 제대로 내주고 있지. 관리 회사로서 그 이상 뭘 바라는 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아. 왜죠? 돈은 내주고 있으니까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짓이라도 하면 자네의 평가에도 영향이 갈 거다. 자, 시시한 거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일하게. 시시하다고? 시시한 일인가? 소장도 관리인도 다른 주민들도 다 이상하다. 하지만 마침내 내 의문도 풀릴 때가 왔다. 한 달 후의 일이다. 아, 자네 지난번 404호실 분이 퇴거한다고 한다. 명도에 입회해주게. 됐다. 드디어 용무가 생겼다. 이건 트집 잡을 수 없는 훌륭한 용무다. 퇴거할 때라는 건 아쉽지만 반드시 트릭을 밝혀내고 말겠다. 절대로 신뢰되는 짓은 하지 말게. 404호실에 벨을 눌렀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지. 문이 열리자마자 발 내디뎠다. 요시! 이번에는 튕겨나간 일도 없이 순순히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쉽게 들어가게 되자 오히려 맥이 빠질 정도다. 빨리 확인을 끝내주지 않겠나. 새까만 옷차림에 바퀴벌레 같은 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뭐 알빤가? 난 드디어 들어오게 된 방안을 천천히 확인했다. 뭐 이상한 점은 없는지 어디 이상한 곳은 없는지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 하지만 1시간 가까이 찾아봤는데도 이상한 점은 하나도 없다. 지극히 평범한 방이다. 난 완전히 곤란해지고 말았다.
졌어. 항복이야.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정말 알고 싶어. 알려주지 않겠나? 무슨 말이지? 이 방 말이야. 어떻게 방 하나를 더 만들어낸 거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계약 때문에 방이 생긴 거다. 계약 종료와 함께 방은 사라진다. 이제 확인은 끝난 거겠지? 난 돌아가겠는데 당신은 어쩔 건가? 시침이 떼고 있군. 무슨 계약이야. 말은 잘하네. 분명 뭔가 비밀 장치라도 숨겨져 있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주마. 좋아. 확인은 끝났어. 깨끗하더군. 같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음산한 녀석과 나란히 걷는 건 질색이다. 그럼 먼저 가지. 그렇게 말하며 놈은 방을 나갔다. 그놈이 돌아간 뒤에도 계속 방 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밖도 어스름해져 있었고 아무래도 벌써 저녁인 모양이다. 일단 돌아갈까? 나는 문을 열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열쇠를 아무리 만져봐도 안 된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창문을 열어보려고 했다. 이것도 열리지 않는다. 베란다로도 나갈 수 없다. 문득 시계를 본다. 오후 3시. 그런데도 점점 어두워져 간다. 밖에서 걷는 소리가 난다. 4층에 다른 주민이 복도를 걷고 있는 모양이다. 문을 두드리면서 어이! 열어줘! 라고 외쳤다. 주민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쳐간다. 애초에 왜 밖이 어스름한 거지? 지금 아직 3시인데? 왜 어두워지는 거야? 밖을 보니 지금까지의 광경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금까지 밖에 보이던 건 평범한 별거 아닌 거리 풍경이었다. 그런데 지금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새까만 공간이 텅 비어있을 뿐이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놈의 말이 떠오른다.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방은 사라진다. 어쩌면 방은 사라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계약 종료라는 건 즉 내가 현황 확인을 하고 이 방을 나가는 거다. 즉 내가 이 안에 있는 한 이 방은 존재할 수 있다. 방은 날 죽게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빛이 든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식량이 가득하다. 어떤 구조인진 몰라도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온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난 평생 이대로인 걸까? 오늘의 마지막 괴담, 전공기초 괴담 404호실이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괴담이고 그리고 이제 크툴루 요소까지 들어가 있는 재밌는 괴담이죠. 사실 이런 류의 괴담은 화자가 갇혀있는데 어떻게 이 글이 작성되었냐라는 그런 치명적인 태클 걸 부분이ツッコミ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올라온 고전괴담, 이거 모르면 졸업할 수 없으니까 괴담학의 기초니까 거의 이제 메리씨라던가 쿠네쿠네라던가 뭐 팔척귀신만큼 알아두면 좋을 전공기초 괴담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하이프,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니의 서브 채널에서 새로운 커버곡이, 처음 녹음한 커버곡이 올라왔으니까 그쪽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당신의 괴담 라디오 진행자 쿠로네 언니가 괴담을 잡아먹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안녕.